안녕하세요. 이곳에 처음 사연을 써보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넘게 일하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곳을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저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기르셔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과외 한번 못 다녀보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험을 보면 잘 보곤 했죠. 대학까지는 장학금도 받고 잘 다녔는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 스펙이 좀 딸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어학 연수다 뭐다 하면서 다들 스펙을 쌓아가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도 생활비는 제가 벌어 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으로 서류를 넣을까 망설이다가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죠.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복지나 성과급 같은 곳에서는 별로 안 밀리는 곳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니 엄마의 얼굴이 확 피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참 잘 선택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높이 사서 저는 금방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 눈에 들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사장님은 저에게 전반적인 회사 일을 맡기시곤 했어요. 회사 임원들이나 하는 일들을 맡아 하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허허허 웃으시곤 하셨죠. 저희 사장님은 참 인상이 좋으셨어요. 보통 중년이라고 가지고 있는 똥배도 안 가지실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장님이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중년이 되면 그렇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기 개발도 철저하시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시곤 했어요. 계절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개발 강의를 들려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청만 하면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는 등 정말 지원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셨죠.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튼튼한 회사, 깨끗한 회사를 만들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는 내열 소재의 불연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했는데 요즘 건축 자재의 화재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잖아요. 불연성 플라스틱을 건축 자재로 이용하려는 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에는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미래 시장 가치도 높고 실용만 된다면은 정말 편리하고 가벼우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제품이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죠. 그래서 많은 직원은 목표의식과 뚜렷한 의지를 갖추고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 저는 아직 집안도 안정되지 못했고 사장님 아들이라니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와는 일단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회사를 찾은 사장 아들이 저를 보고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해주러 왔는데 사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저에게 받아놓으라고 했거든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처음 보는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여기서 오래 일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못 봤지? 몇 번인가 왔던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갔어요? 그는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다들 사장님하고 잠시 나갔어요. 저는 사장님께서 아드님이 온다고 물건 좀 받아놓으라고 시키셔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도 아드님은 처음 뵙네요. 그는 눈썹을 치켜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왜 나이는 말 안 해줘요? 제가 물어봤는데. 언제 퇴근해요? 아버지가 일찍 퇴근시켜줘요? 일 많이 시키죠. 음식은 뭐 좋아해요? 소개팅도 자리도 아니고 맞선 자리도 아닌데 그의 질문에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를 향해 눈을 찌푸렸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서 길게 답변 못 해드리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제 나이 공개 안 합니다. 물건 전에 받았으니 이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에 외부인이 오래 머물면 안 되거든요.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그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무례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사장 아들이지만 저를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가방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밖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차에서 내리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퇴근하냐는 말에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다가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아까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혜원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제 소개 다시 할게요. 저는 이동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말해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뭐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사실 오늘 아버지가 혜원 씨랑 저랑 엮어주려고 일부러 시킨 일이에요. 저는 사실 몇 번 멀리서 혜원 씨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말 꺼낼 때 옳다코나 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혜원 씨가 저를 만나보기도 싫다고 해서 제 얼굴 보여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정말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저랑 결혼하면 이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 돈 자랑이나 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만나겠어요? 그가 사장님 아들이라서 돈이 아주 많은 건 알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랑은 연애도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오면서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대답 없이 그냥 가세요?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만나요. 저는 당신 마음에 들어요. 저 정말 괜찮은데? 이래 보여도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다녀왔고 취미도... 저는 그를 노려보았어요. 사람 많이 안 사귀어봤죠. 특히 여자 많이 안 만나봤죠? 만나도 그런 부류랑만 만나보셨으려나? 돈 좋아하고 물건 좋아하고 오빠 좋아? 그런 쪽? 그럼 그런 여자들을 만나세요. 저는 그쪽 타입 싫어해요. 그 돈이 당신 돈인가요? 당신 능력으로 벌어서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학교 다녔어요? 시집 오면 뭘 어째요? 제가 이미 당신이랑 사귀고 결혼한다는 전제로 말하는데 그 말에 저의 의견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는 입을 움찔거리더니 두 눈을 빠르게 굴리더라고요. 맞아요. 저 여자 많이 안 사귀어봤고요. 저도 그런 쪽 여자도 싫어해요. 정말 혜원 씨가 마음에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걸 말하려고 결혼 이야기 꺼낸 거고요. 똑똑하다는 거 알아서 더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저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제가 저를 소개하는 게 서툴러요.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네요. 솔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당신 하는 말 덜 부담스럽고요. 다음에는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막 이어붙이지 말아요. 불쾌해요. 죄송해요. 저는 혜원 씨랑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자리도 거부하고 이렇게 힝하니 가버리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데
정말 이 남자 보통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다 가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생이 이렇게 낙천적인지 아등바등 살아온 저랑은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는 느껴졌어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자신 뜻대로 이루겠다는 기백도 느껴지는 게 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왠지 그를 보면서 기죽기 싫었나 봐요. 하나, 회사로 찾아오지 말 것. 둘, 만남은 주말에만. 셋, 딱 3번만 밥 먹어보고 당신을 만날지 안 만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의 입이 좌우로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그가 핸드폰을 흔들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번호가 있으니 먼저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정말 주말에 저를 데리러 집 앞으로 왔더군요. 좋기 40년은 더 된 아파트에 수입 흰색 세단에 선글라스를 쓰고 손을 흔드는 그를 보고 참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 쪽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 대학에서도 금융 쪽을 전공해서 아버지 회사 쪽으로는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정말 차분하면서도 스위트하고 자신 있는 태로 저를 대했어요. 언제나 깊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로 무엇이든 했지만 그 결정에 확신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유 있고 위트 있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저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더군요. 저에게 없는 그런 매력에 그에게 끌렸을까요? 저는 3번만 밥 먹고 정한다고 했지만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그를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를 만나고 있을 때 사장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셨는지 회사에서도 부르는 호칭이 누구누구 씨에서 혜원아 또는 아가라고 바꿔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사장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런가 보다 하려고 해도 저는 왠지 그 사람과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게 느꼈는지 저에게 더욱 잘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죠. 먹는 것도 둘이 데이트하는 장소도 꼭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했습니다. 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그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벌써 1년이나 만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 당신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 닮은 딸 하나, 나 닮은 아들 하나 어때? 우리 이제 그만 결혼할까? 그의 말에 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결혼을 선뜻 받아들일 용기란 없었거든요.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하자. 우리 겨우 1년 만났어. 그것도 주말에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얼굴 본 것 같지도 않고 또 아직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도 되고 난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결혼하면 못하게 되니까. 그의 얼굴을 보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 순간은 미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의견을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날 사랑하긴 하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만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나는 정말 당신에게 진지해. 내 인생을 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결혼은 뭐 더 있다가 해도 되지만 가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혜원아? 그럼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1년씩이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 단지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신이 안 설 뿐이야.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니 그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희 엄마가 결혼에 더 성화였습니다. 그의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엄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는 엄마를 잘 챙기면서도 엄마도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예뻐했습니다. 너 정말 동원이한테 그러면 안 돼. 너한테 얼마나 잘하니?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태우니?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긴 한데. 인물 좋아, 학벌 좋아, 거기도 집도 좋아. 그것만도 감사한데 성격은 얼마나 좋으냐? 요즘 남자애들 수십 트럭을 데려다 놔도 동원이같이 좋은 애는 못 봤다. 그만 애 태우고 결혼해. 결혼이 그렇게 쉬워? 인생을 거는 모험이야. 잘못하다가 엎어져서 판 깨지면 흠집 나는 건 나라고. 그는 나랑은 환경부터 다른 사람인데 지금이야 나 좋다고 다 맞춰주고 예뻐해주지만 나중에 꿀물 떨어지면 나만 새될 수도 있다고. 너는 무슨 애가 옛날 마인드로 사니? 요즘 이혼이 흠측이나 끼는 줄 아니?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안 맞는 거 붙들며 맞춰가면서 사는 것보다야 애간장 덜 녹지. 그리고 살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꿀이야 너만 떨어지냐? 동원이도 떨어지지. 서로 안 좋은 부분을 감싸주는 게 부부라는 거다. 잔말 말고 결혼하죠 갈 때 가. 괜히 폼 잡고 각 잡고 그러고 있는다고 답 안 나온다. 그렇죠. 엄마 말은 언제나 옳았어요. 저보단 몇십 년을 더 산 엄마의 눈에 완벽한 사람이 그러면 저도 한 수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는 놓치기 아까운 사람인 것에 분명하기도 했고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은 제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그를 만나면 저는 결혼을 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서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엎질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휴지를 뽑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커피 흘린 거 안 보여? 안 차가워? 동원 씨, 바지가 다 젖었어. 갑자기 그가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진짜로 결혼하는 거야? 꿈 아니지? 현실이지? 잠시만,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결혼하려면 식장 먼저 잡아야 하나? 아니면 집을 구해야 하나? 아니지, 먼저 키스를 해야 하는 거지? 저는 그를 밀치며 노려보았어요. 저렇게도 좋을까? 평소에는 장난기보단 진중한 사람이 저런 말도 다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에게 입술을 붙였습니다. 사랑한다, 잘해줄게, 온갖 달콤한 말을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카페를 나오는 겁니다. 당장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진정시키면서 제대로 날 잡고 부모님끼리 인사도 해야 결혼식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간 그가 입을 삐죽이며 실망을 하더라고요. 절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륜지 대사 쉬운 게 있나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상견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로 사장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직원들이 퇴근한 빈 사장실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장님을 따라갔더니 사장실 벽에 큰 액자를 치우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고 저에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금괴 수십 개와 그리고 서류 뭉치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게 장부를 보여주시더니 앞으로 저에게 관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이 일에 관심도 없고 하기 싫어하니 회사 일도 잘하고 성실한 저를 며느리감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회사를 제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가, 혜원아, 이제는 이 회사는 네 것이다. 동원이는 이쪽 일은 전혀 할래도 아니고 아마 적성도 안 맞을 거다. 걔 성격에 이런 일을 할 애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나한테 잘 배워서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니 제가 보던 장부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수량 같은 게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분식회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두 눈을 크게 뜨자 사장님이 제 손을 살포시 잡는 겁니다. 놀란 거 다 안다. 그래, 놀랐을 것이다. 보던 거랑 조금 다르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사람들은 다 원래 이런 거야. 실제를 부풀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 죄를 짓는데 생각하지 말고 하면 돼 그럼. 그게 진실이 되는 거란다. 저는 자료를 넘겨보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불연성 플라스틱은 가짜였습니다. 실험을 조작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재료를 수입해와서 사용하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짜. 그것을 실험에 통과시키고 이게 유통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내색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장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네가 우리의 식구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내 뒤를 이을 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세우고 지켜온 회사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니 기쁘구나.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참을 수 없는 회의감이 밀려 들어오면서 저것을 세상에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덮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저와 인생을 걸겠다고 맹세했고 저 또한 그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에게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조금은 이상하다 싶었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살짝 의심이 전부터 들기는 했거든. 아직까지 국내 기술로 그걸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 기술 쪽으로 일본이 최고이기도 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연구 성과를 냈다고 말했었으니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이제껏 말을 안 한 거야?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의심만 할 뿐 확증을 가진 게 없잖아. 그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건 기술력 가지고 금융의 흐름을 보는 것뿐인데 뭘 가지고 말해? 아버지가 나에게 회사 일에 대해서는 잘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하지? 난 정말 내가 그런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는 기술을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당신 생각하면 묻어야 하는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겠고. 완전 가짜는 아닌 거잖아.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고 내연성 기술 미달이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됐으니까. 하지만 일본보다 기술이 떨어질 뿐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물려받고 그때는 정말 그 기술을 만들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랑 다르게 회사를 운영하면 되잖아.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꽉 씹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없는 기술은 아니었고 기준 미달의 기술. 저는 이도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꿈을 키운 회사를 배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레스토랑을 잡고 당일이 되어 엄마를 모시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지방을 다녀와야 한다고요. 일단 저에게 먼저 가서 상견례를 진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양쪽 부모님을 알고 있었고 부모님들끼리 보는 자리였으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저는 약속 시간이 촉박해지니 엄마 먼저 내려드렸어요. 사장님 내외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를 내려드리고 한 바퀴를 돌고 오니 다행히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큰 고성이 울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딱 들으니 엄마와 사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래서 달려가다가 계단 옆으로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숨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황이 두 분이 얼굴을 붉히는 그 기시감이 저를 숨게 만든 것 같아요. 숨어 있으면서도 목이 바짝 타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촬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빼꼼히 핸드폰 렌즈만 내놓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여기 있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잘 살았어? 아주 신수가 훤한 게 죄 지은 것은 홀라당 다 까먹었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사진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지? 엄마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고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사장님의 표정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 찡그리고 있었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숨어 살아야 하는 거지? 난 아주 당당해.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게 없는 게 나라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 살아. 그러다가 큰 곤욕이라도 치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경배기처럼. 경배기는 저희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저희 아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어요. 직감적으로 두 분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장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당신 같은 버러지한테 함부로 불릴 이름 아니야. 당신이 그때 그 사람 연고만 빼돌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갔겠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늘 부끄러운 게 없어? 내가 알아. 당신이 저지른 그 도둑질 내가 안다고. 사장님은 자신의 멱살에서 엄마의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어디서 누가 그러대? 증거가 없으면 정말 범죄라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 연구가 누구 손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증명이나 할 수 있으면 그때 해. 누가 그렇게 사람 쉽게 믿고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래?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야. 증거도 물증도 없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알겠어? 남은 자식이라도 잘 간수해야지. 딸 지혜 잘 지내고 있지? 지금쯤 몇 살이려나? 그러자 엄마는 사장님의 뺨을 쳤습니다. 어디서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 내가 남편 잃고 뱃속에 둘째까지 잃고서 매일같이 빌었어. 당신 죽여달라고. 당신 차지를 비틀어달라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착한 사람은 걷어가고 이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것은 잘 돌아다니는 게. 아니, 귀신도 더러워서 안 데려간다는 건가? 사장님은 엄마에게 시뻘건 얼굴을 들이미셨어요. 재수씨, 그냥 이대로 살다가 늙어 죽어.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왜 그 새끼를 못 잊어서 이렇게 살아? 그 얼굴이었으면 시집을 가도 10번을 더 갔겠구만. 청승 그만 떨고 남은 자식이나 건사 잘하고 살아. 어? 계속 그 일 입에 담으면 내가 당신도 딸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알겠어?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엄마에게 아빠가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작은 회사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비료법을 개발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 개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빠는 사회를 세우면서 친한 친구로 회사를 불러들이셨다고 하네요. 연구원으로 고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기술을 빼돌려 본인이 완성 후 특허 신청을 내버렸답니다. 아빠는 그대로 모든 기술을 빼앗겨버리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셨고 하셨어요. 당시 엄마의 뱃속에는 저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9달이나 된 동생을 사산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지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마저 잃어버리자 저에 대한 액막이라고 하시면서 회원으로 개명을 시켜주셨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저는 다시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죽인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차로 돌아와 차를 살짝 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놨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죠. 엄마 어쩌지? 나 아직도 운전이 너무 미숙한가 봐. 주차하다가 벽에 실수로 박아버렸어. 보험회사 불러야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상견례는 다음에 미뤄야 할 것 같아. 내가 동원 씨한테 전화할게. 그냥 밖으로 나올래? 엄마는 제 말에 깊은 숨을 내쉬더라고요. 우셨는지 목소리도 가늘게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 너는 괜찮은 거야? 어쩌다가 그랬어? 아유, 너만 무사하면 된다.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중요하겠니? 그래, 자식들이 없는데 어른들끼리 앉아서 뭐 하겠니? 다음에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잡자.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봐. 좋은 날 보자. 순간 울컥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런 비극을 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 회사를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엄마가 나오자 엄마를 태우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사람은 세월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천사의 탈을 쓴 악마를 저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사장실로 들어가 액자를 내려 비밀 금고의 문을 열고 안의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막 사진을 다 찍었을 때 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혜원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오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연락도 없이 자리에 안 나온 거야?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금고의 문을 닫고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동원 씨, 언제 와? 나 지금 동원 씨 좀 보고 싶은데. 나 당신한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도착해? 그는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도 놀랐겠죠. 뜬금없는 제 이야기에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내더군요.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일단 만나자. 무슨 말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별로 안 걸려. 나한테 3시간만, 아니다. 2시간 안으로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어디서 만날래? 너희 집으로 갈까? 저는 자주 보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카페에 들어간 지 정확히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로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울었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혜원아, 말 좀 해봐. 우리 헤어지자, 동원씨. 우리는 더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질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신 숨 쉬는 것도 싫어질 거야. 당신이 밥을 먹는 것도 싫어질 거야. 그렇게 싫어하면서 증오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걸을 테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아먹게 말을 해야 알아먹지.
사랑하지 않아질 거는 아직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왜 해보지도 않고 헤어짐을 말하는 건데?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대. 당신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죽였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계속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숨을 쉬지? 알아먹게 말을 해.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두리뭉실 말을 하면 내가 못 알아먹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죽여? 혜원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겠지.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는 건데? 그리고 낮에 찍었던 핸드폰 동영상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손을 덜덜 떨더군요. 자신 아버지의 민낯을 보고 그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움켜잡는 그를 보며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울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를 향해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잘 봤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야. 나도 처음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난 이 길로 경찰서에 갈 거야.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야겠어. 나 이대로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동원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미리 말하는 거야. 당신은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바로 일어섰죠. 그때 그의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할게. 당신 말고 내가 신고할게. 이게 진짜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같이 가자, 혜원아. 저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숨기지 않고 덮지 않는 정직한 사람. 하지만 어떻게 자신 아버지의 죄를 밝히라고 등을 떠밀 수 있을까요? 천벌을 받고 씹어먹어도 모자랄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요. 그의 손에서 손을 비틀어 빼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 난 못해, 동원 씨. 당신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원수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잖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해. 그러니까 동원 씨는 빠져. 아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 이렇게 내가 손 놓고 있다면 나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괜찮아. 그건 내가 감당할 내 업보인 거야. 가자.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의 손에 이끌려 저는 카페를 나오며 분식 회계도 터트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짓더군요. 그의 대답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였습니다. 경찰서로 운전을 하며 그는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말이야. 이런 건 그냥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은 다 숨기고 감추고 사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뭐든지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 나는 항상 남에게 주어진 걸 받고 살아서 자신감 있는 척 했는데 당신은 항상 그냥 당당하더라고. 그게 진짜 당당한 건데. 부끄럼 없이 숨김 없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혜원아.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는 서로 가지지 못한 것에 끌려 이 자리까지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스스로 제 핸드폰을 빼앗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꽂는 모습을 그저 덩그러니 지켜봤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검찰들이 상자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정만 씨, 당신의 회사에 분식 회계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구 성과도 비리에 포함되었더군요. 당신을 긴급 소환하고 증거를 압수하겠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담아. 아, 저 액자 띄워봐.
뭐 하는 거야? 분식회계라니. 안 돼. 거기는 안 돼. 손대지 마. 누구야? 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누구야? 누가 나를? 사장의 눈이 순간 저와 마주치자 울긋불긋해지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아가, 혜원이 너는 아니지? 너는 내 식구잖아. 이 회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네가 이 회사를 망치는 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말린 말 안 해? 말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혜원이가 넌지시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리에 쌓인 아버지 회사를 보세요.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데서 회사 운영을 하시려고요? 제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아버지. 뭐라고? 동원이 네가 나를 신고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돼.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세상에 깨끗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저희 아버지요. 유자, 경자, 백자. 저희 아버지는 참 깨끗하게 살아오셨죠. 친구한테 배신당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이게 한계라는 게 참 아쉬워요. 당신 손에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죄값으로 감옥이라니. 너무 불공평하네요. 사장님의 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를 보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경백이 딸은 지혜인데 이제 보니 닮았구나. 경백이랑 눈매며 그 대쪽 같은 성격이며 내가 그 녀석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사장님은 넋이 나간 상태로 목덜미를 붙잡더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에게 양손이 붙잡힌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저의 어깨를 두들기며 다독이더군요. 미연, 아버님에게 특허를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대.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팔아버려서 소유권도 되찾지 못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당신을 붙잡고 싶은데 이렇게 아버지를 버려서라도 당신을 얻고 싶은데 나 참 못났다. 그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의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라고요. 대강의 내용을 아들에게 들으시고 저의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네가 경백 씨 딸이야? 그랬구나. 난 그동안 저 사람 말에 깜빡 속아 살았구나. 그때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고 우리도 정신이 없었거든. 남편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친구가 잘못됐다는데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 그게 그렇게, 아휴,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니? 동원아, 잘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미안하다, 혜원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저희 아버지와 같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는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매일같이 한탄을 늘어놓으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전히 같아요. 주말마다 만나고 만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딱 거기까지 선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용서할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와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저를 향해 용서를 구하며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속을 풀어놓으니 마음속에 쌓인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